자, 19번에 있는 그 보수 계산 문제입니다. 기출문제하고 거의 유사한데 19번 문제가 생각보다는 많이 틀리셨어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복합건축물 얘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 그러면 주택 외 부분의 면적이 3분의 2니까 이렇다면 주택 외에 따라가죠. 0.9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결론. 두 번째는 이제 보면 박스 안에 보면 매도인과 임차인이 같아요. 그리고 매수인하고 임대인이 같다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시험에서. 그러면 또 산 사람이 갑을인가? 갑을 산 사람이 그대로 판 사람한테 월세를 놓는 거예요. 이렇게 임대차 이렇게 잘했을 때 같은 부동산을 같은 사람이 한꺼번에 두 장을 썼다 그러면 매매 한 건만 받으시오. 요것이 두 번째 결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월세에 대해서 가만히 보니까 뭐 2,500에 25만 원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걸 계산하면 안 돼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여기에 묻혀요. 그럼 매매가가 이제 1억이니까 1억 곱하기 0.9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 나옵니까? 90만 원 이렇게 나오죠. 한도액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도액은 없는 겁니다 이게. 아닌지? 그죠? 요것은 지금 보니까 밑에 보시면은 주택 외에 따라가기 때문에 맞아요. 주택 외에 따라가기 때문에 0.9%고 이때는 시도 조례표가 없기 때문에 법정 한도가 없습니다요. 맞아요. 법정 한도가 없어. 자, 그래서 일방에게 90만 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세 번째 포인트가 합의된 게 지금 100만 원 약정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100만 원 약정한 게 있으면 약정한 요 부분이 요 90만 원 넘어가잖아요. 법에서 받을 수 있는 게 90만 원이 한계선이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얼마로 약속했어? 100만 원. 그럼 받을 수 없잖아, 100만 원은. 그럼 초과 약정이잖아, 이게. 초과 약정은 다 무효입니까? 아니면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까? 그래서 요게 답이 된 거죠. 그래서 90만 원 이렇게 되고 이제 80만 원 하신 분이 계신데 그건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80만 원이 나오려면 밑에 있는 시도 조례표가 적용되려면 이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택 쪽에. 예? 여기는 출발 자체가 지금 주택 외 물권 아니에요. 그럼 조례표가 적용이 없어. 근데 박스 안에 막 조례표를 써놨죠? 왜 그런 거예요? 속으라고 그런 거예요. 속으라고. 저희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희 어릴 때 이렇게 땅이 있으면 여기 구덩이를 팝니다.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서 여기를 이렇게 해놓으면 밤이 아니고서는 안 빠지죠. 그래서 빠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에를 약간 이렇게 덮습니다. 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 해서 여기다 이렇게 흙을 이렇게 풀어놓으면 가다가 푹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해놓고 저기서 숨어서 기다리다가 푹 빠지잖아 애들이. 그러면 그냥 가서 좋다고 그냥 여기서 지금 시도 조례표가 요거 역할하는 거야. 요거 역할. 딱 보이잖아. 이게 땅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싹 한번 팍 빠지잖아. 빠지신 분 계실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에. 네? 실제 기출문제도 이렇게 함정을 그렇게 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80이 아니고 90, 100도 아니고 90 이렇게 됩니다. 자, 20번요. 틀린 것은 이렇게 했고 20번의 1번은 중개행이란 소공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요 경우에 서명 및 날인은 그렇지. 개공만 하면 된다. 땡이지, 땡. 그죠? 소공이 작성했으니까 소공도 같이 해야지. 누구랑? 개공이랑 함께. 1번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뭐 2번하고 4번이 판례입니다. 판례. 네, 그래서 이 4번 같은 경우는 이미 나왔습니다. 근데 2번은 뭐냐면 같은 판례인데 중개가 완성된 때만 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야 되고 중개를 안 했는데도 함부로 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4번으로 연결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실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한테 전세 계약서를 갖다 작성 교부해주고 그랬다면 그 전세 계약서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받음으로써 대부업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라고 한다면 이럴 때는 전세계약의 내용도 확인 안 하고 그냥 전세계약서를 막 함부로 써준 부동산 사장님은 주의 의무의 위반에 해당된다. 따라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연결되는 거. 자, 2번 판례 내용은 아직 출제가 안 된 부분이죠. 4번은 나왔고 2번이 안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거죠? 우리가 기억할 때, 암기할 때 거자를 따서 암기한 거잖아요. 그럼 거자의 내용이 두 개죠. 하나가 앞에 것은 허위로 작성했다. 두 번째 뒤에 것은 이중계약서를 썼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랬을 때 거짓 기재한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개공이라면 어떤 제재를 받고요? 절등치가 아니고 임등치고, 소공이 그랬다고 한다면 자격 취소가 아니고 자격 정지. 요거죠. 지금 문제 지문은 이거예요. 임등치다. 맞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이런 다운계약서나 또는 이중계약서 썼을 때 징역으로 처벌하는 거 없고요. 벌금 물리는 것도 없고요. 자, 과태료 매기는 것도 없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요. 5번은 계약서에 필요적 기사항 요거 암기해 두셔야 되죠.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할 필요기사항 우리 암기를 또 해봅니다. 무조건 나오니까요. 계약서를 쓰고 권인표 조교는 계약일에 인도금을 받았다 하면서 기타 약정사항까지 해서 총 9가지가 됩니다. 요게 권리 이전의 내용, 융자 승계할 건지 갚을 건지 그거요. 인자가요? 인적사항. 당사자 인적사항. 인적사항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당사자 인적사항 그러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 세 가지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표는 뭐예요? 물건의 표시. 지목이나 면적이나 용도 이런 거요. 조자는요? 조건 기한이 있을 때 조건 기한. 절대 조세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자는 지금 나온 거 5번. 확인 설명서에 뭐예요? 교부일자.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일. 요 인도는 뭐죠? 물건의 인도 일시. 그죠? 그 다음에 금자는요? 거래 금액. 조심할 건 계약 금액도 들어갑니다. 계약 금액 들어가요. 계약 금액 들어갑니다. 이거. 거래 금액, 계약 금액, 그 지급 일자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기타 특약사항. 이렇게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21번은 박스 문제인데 많이 맞추셨어요. 옳은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그랬는데 기억번은 가정묘 한 기당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한 기당 면적. 가족 한 기당 면적은? 원래 10이죠. 근데 합장하면 15. 합이 15. 이렇게. 합이 15. 이렇게. 그러니까 10을 15로 바꿔야 되겠죠. 합장이니까. 그 다음에 니은번 문중 자연장기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습니까? 신고지, 신고. 근데 만약에 문중 묘를 설치할 때는 뭐예요? 사전 허가. 묘는 사전 허가요. 그러니까 묘지에 대해서 규제가 더 까다롭다고 생각하셔야 돼. 문중 자연장기는 사전 신고. 이렇게. 그 다음에 디귿번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뒤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했을 때 분묘의 설치 기한은 제한을 받는다 그랬어요. 분묘의 설치 기한은 제한을 받는다. 법이 시행된 뒤에 묘자를 썼다 그러면 설치 기한은 30년 이런 식으로 제한을 받겠죠. 법 시행된 뒤에 설치했기 때문에요. 맞고 디귿번, 니을번 개장을 하려는 자는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아니면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해야 되겠다. 맞는 겁니다. 리을번 맞아요. 그래서 매장하고 개장하고 화장 세 가지를 구별하시라고 그랬어요. 이 매장을 한 사람이 사후적으로 30일 내 신고하게 돼 있고 요건 기출문제 이미 출제된 겁니다. 매장을 한 자는 30일 내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시오. 맞아요? 근데 개장이나 화장은 어떻습니까?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화장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사전 뭐죠? 신고. 이건 사후 신고. 요 사후는 전부 다 30일이네. 이것도 신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여기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요게 예상을 해서 내본 거예요. 밑에 거. 다시 한번. 개장을 하려는 자는 미리란 말 안 나와도 괜찮고요. 개장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되겠다. 그죠? 맞습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22번. 교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고요. 쉽고요. 2번 지문에 보조원은요, 연수교육 대상자에 들어가질 않죠. 연수교육 대상자는 이제 개공하고 소공,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쉽고. 23번. 운영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운영위원회, 이렇게 하면요. 운영위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먼저 생각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뭐 하는 데일까? 요게 공제사업을 감시하는 데죠. 공제사업을, 협회 공제사업을 감시하는 거. 그게 운영위원회. 그럼 공제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죠? 공제사업은 협회에서 하는 공제사업이죠. 그래서 그 협회 공제사업을 감시하는 거니까 이 운영위원회도 어디에 둔다? 협회에다가 두는 거. 국토부 아니고. 이때 둔다요? 둘 수 있다요? 둔다. 이렇게 하게. 감시하는 기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시하는 기구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나라 어떤 아주 유능한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대통령이 정말 유능해요. 정말 뛰어나요. 뭐 품성도 좋고 막 능력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잘하니까 이 사람한테요. 이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국회의장도 시키고 대법원장도 시키고 그냥 너무 능력이 뛰어나다니까. 심성도 좋고. 그래서 대통령도 시키고 대법원장도 시키고 국회의장도 시키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에요, 이건.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다 가지고 있으면요, 그건 말아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서 맨날 배웠던 게 견제와 균형이에요. 그래서 저희 헌법을 배우는데 저는 지금도 헌법 수업 잘 많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수업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저기 헌법 그 허영 박사님이 맨날 하는 소리가 영어로 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우리말이고 영어로 할 때는 체크 앤 밸런스. 그 얘기를 맨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헌법 그러면 체크 앤 밸런스야 맨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나라꼴이 제대로 되려면, 그죠? 이게 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조직 내에 들어가도 똑같습니다. 조직 내에 들어가도 그 조직에서 경쟁사, 국회도 가면 여야가 있잖아. 자기가 좋든 싫든 이게 있어야 돼. 일당 독재해봐. 썩어 문드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감시할 거잖아. 두는 게 필요해. 이건 필수야, 필수. 그래서 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감시할 사람은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무더기로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 게 좋지. 무더기로 19명 이내. 그 같은 협회에 있기 때문에 이 공제사업 요런 쪽은 좀 독립성을 이 운영에는 독립성을 좀 인정해줘야 돼. 그죠? 가만히 연상해보면 그 독립성을 인정한다는 게 뭐냐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어떻게 뽑겠어요? 자기들이 외부 전문가를 많이 참여시켜야 돼. 그 운영위원회에다가.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예요? 호선에서 뽑고, 그죠? 그 뽑은 사람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헌법 배울 때 뭘 많이 배웠었냐면 대법원장도 국민이 뽑자 그런 소리 했었어요. 그때 당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대법원장을 누가 출마해?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춰놓고 정해놓고 그 사람 중에 이제 뽑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뭐예요?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은 게 아니야. 대법원장이 국민한테 뭐예요? 선출된 거야. 그럼 대통령이 뭐라고 밑에 사람 시켜서 하면 국민이 뽑아준 대법원장은 어떻게 하겠어? 콧방귀도 안 껴. 나는 임기가 몇 년 보장되고 국민한테 선출받았어. 당신한테 임명장 받은 게 아니야. 대통령한테. 그게 독립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걸 저희 학교 다닐 때도 헌법 시간에 그런 걸 많이 배웠다고. 그래서 더 나가서
검찰총장도 국민이 뽑는 거야. 그런 것도 배웠어. 근데 검찰총장 국민이 뽑아놓으면 검찰총장은 누구 눈치를 볼 게 없어. 국민만 보고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이제 독립성을 인정해주면서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 장치라고 그게. 헌법 시간에 맨날 그런 거 배워요. 견제와 균형. 자, 그래서 호선이요. 다 이게 비슷한 맥락에서 다 이유가 있는 것이야, 이게. 그러면 왜 이걸 보느냐? 정책심의위원회. 이거하고 구별돼야 되거든. 정책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응? 뭐 하는 데냐고. 정책을 갖다가 심의하는 데잖아. 그 심의하는 그 내용이 네 가지잖아. 정책, 손종, 보시유. 아, 이거 네 가지를 심의하는 데잖아, 이게. 세부적으로 뭐 네 가지잖아, 이게. 시험제도가 여기 들어가 있어. 그리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하느냐? 행정부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어디요? 협회가 아니고 뭐요? 국토부에. 둔다 아니면 둘 수 있다. 정책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줄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숫자를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이네. 이쪽이 더 숫자가 많아요. 감시하는데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 위원장은 어떻게 돼? 위원장 1차관이 돼. 1차관이. 그죠? 교수들 이렇게 위원으로 임명해. 교수들이요 주로. 그래서 심사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하냐면요.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시험 봐가지고 올해 몇 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 중에 뭐 오류가 있는 문제가 있잖아. 문제가 보니까 복수정답 막 논란이 있어. 여기 가져가요, 여기. 그럼 대학 교수들 그 위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복수정답을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이렇게 한다고. 그럼 거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투표하겠지. 그 전에 국토부에서는 뭘 갖다가 자료로 가져가냐면 이걸 복수정답으로 인정할 근거하고 인정됐을 때 합격 인원 같은 것을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자료로 올려요, 위원회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사실 국토부에서 다 조정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뭐 알아요? 아이고 박사님 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 학자들은 기분 좋아가지고 정신이 없어. 그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해도 뭐 괜찮겠네. 뭐 이렇게 다 하면 통과야. 누가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공무원들이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거기 간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다 일정 그거 짜가지고 그날 그냥 회식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저 수당 받고 1차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자 23번의 1번은 이게 운영위원회거든. 어디에 둔다? 협회야, 협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국토부가 아니고 뭐라고요? 협회. 두 번째는 의결할 때는 무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출석 과반수, 출석 과반수. 3번 협회 회장 및 임원인 운영위원 숫자는 전체 운영위원회 어떻게 되죠? 3분의 1명. 이거 뭐 감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시 때문에. 외부 전문가가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협회 사람은 3분의 1이 안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감시할 거 아니에요. 감시한다고 해놓고 전부 다 협회 사람들이 앉아서 있어. 그럼 감시가 되겠어? 아니지. 그 숫자 3분의 1 미만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금융기관에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운영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이게 다음 주에 시험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금융 전문가는 현직도 인정해주고 전직도 인정을 해주지. 근데 소비 전문가는 어때요? 현직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공제조합 경력자도 운영위원 자격이 있죠? 근데 그 공제조합 경력 기간은 몇 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 다음 주까지 기억하셔야 돼, 이거. 그 다음에 5번. 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없을 것 같아. 그죠? 여기도 위원 임기는 2년이고 여기도 2년이에요. 근데 연임을 아예 못하는 게 아니고 연임을 할 수 있죠. 연임은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거야. 기출문제입니다. 5번. 연임 못한다 그러면 맞는 것 같지만 틀렸어요. 한 번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하다. 1회에 한해서. 그러니까 4년까지 해먹을 수 있다는 뜻이야. 2년이니까. 한 번 연임할 수 있으면 4년까지 해먹을 수 있다. 너무 오래 하면은 비리가 생깁니다. 100%.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는 4번이 틀렸죠. 3번이 틀렸죠. 그래서
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는데 그걸 갖다가 만약에 임대인이 거부하면서 방해 놓으면 임대인은 배상 책임을 지게 돼 있죠. 반대로 권리금을 갖다가 자 받지 못하게 되는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방해를 놓은 임대인한테 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배상 청구하는 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다. 5년이 아니고 3년이고 아까 공제조합 경력 기간은 5년이고 그렇죠? 5년 이상. 자,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25번 갑니다. 25번도 박스 문제인데도 많이 맞추셨어요. 근데 기억번은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공에 대해서는 폐업 전 위반일 사유로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중간에 폐업기간이 몇 년 넘어가야 등록 취소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삼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1년을 뭘로 바꾸는 게 맞겠어요? 3년.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했을 때는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다. 그러면 맞지. 2번, 니은번. 정책심의위원회는 정책 그러면 국토부. 그때는 둘 수도 있다. 요거죠. 정책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정책은 국토부가 펼치는 거고 이렇게. 디귿번. 포상금 지급 결정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한다. 포상금 달라고 지급 신청한다고 어디 가서? 등록관청에 가서 지급 신청을 해야지. 그죠? 수사기관에 가면 안 돼요. 수사기관은 옆에도 가면 안 됩니다. 무서운 데입니다. 무서운 데입니다. 무서운 데.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 가가지고 조사받는 사람이 그 자기가 그 권한 행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묵비권이 있어요. 묵비권. 뭐 경찰이 뭐 어떤 범인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있잖아.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 행사할 뭐 이잖아. 묵비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그 사람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이제 좀 인식하기 힘들지만 제가 이제 어떤 죄를 지었어. 근데 제가 죄를 지은 그 증거 있죠. 증거를 갖다가 망쳤어. 바다에다 버렸어. 그럼 제가 지은 죄를 갖다가 덮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증거인멸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저는 죄를 지은 저로서는 당연히 인간은 그렇게 해요. 그걸 증거인멸죄라고 그러는 것은 일반인 여러분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법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건 증거인멸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 증거인멸이야 이렇게. 이번에 어떤 국회의원 아들이 음주운전하고 가다가 도망갔잖아. 거의 뺑소니예요. 근데 100m 갔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블랙박스를 갖다가 빼가 버렸잖아. 그래서 훼손을 시켰잖아. 증거인멸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저가 죄를 지었어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본성을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는 처벌받아야 돼. 그거 갖다 주면서 그런 사람은 없어 세상에. 혹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제가 없애버리기 위해서 제가 한 것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은 이제 증거인멸이 될 수 있지. 본인이 한 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처벌 안 한 것은 그 국회의원 아들 그거에 대해서 증거인멸죄로 처벌 안 한 것은 잘한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근데 뺑소니가 아니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선수를 그러니까 운전자를 이렇게 교체했다고 하는 건데 대가성이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건 조금 저는 납득하기 힘들어. 뭐 돈을 주긴 주었는데 대가성이 없다는 거야. 세상이 웃기는 거예요, 하여간. 자, 그 다음에 어디 한지 까먹었어. 수사기관 옆에도 가면 안 되는데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요. 저도 조사받아서 알거든요. 대단히 공손하게 물어봐요. 아주 물어볼 때 너무 예의를 갖춰서 물어봐가지고 움츠러 줄 정도로 물어봐요. 점잖게 물어봅니다. 아주 존대 써가면서 막. 근데 그 존댓말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러셨어요? 뭐 이렇게 굉장히 막 위축돼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묵비권이라고 하는 것은 행사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런 목적으로 얘기했어도 나중에 그 공소장에는 이상하게 적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또 할 짓이 있거든. 그래서 묵비권 행사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말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처벌받진 않아요. 그게 묵비권이에요. 필요해요. 나중에 묵비권 행사하세요. 자, 그 다음에 5번, 리을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공은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중개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 아니지 이거. 간판 철거 사유 이거 기억하시죠? 처리 패치예요. 처리 패치. 철거해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전 신고. 그 다음에 또요. 배업 신고. 또요. 등록 취소. 리얼번을 출적에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직 안 나왔어요. 등록 취소 당했을 때는 철거하는 게 맞죠? 지체 없이 철거입니다. 근데 영업정지 당했을 때는요. 철거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휴업 신고도 철거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게 쉬었어도요. 그죠? 요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게 안 나온 거예요. 리얼번이에요. 리얼번. 꼭 기억해 두시고. 26번 많이 들으셨는데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은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내 신고관청에 신고한다. 취득을 뭘 원인으로 취득했나요? 1번은 뭐로 취득했대? 뭘 원인으로 취득했대? 계약이잖아, 계약. 그러면 60일 내에 신고하는 거지, 취득신고. 언제부터 60일이죠? 계약서 쓴 날부터 60일이요. 계약 일로부터 60일이요. 자, 그래서 취득한 날부터가 틀린 거고요. 2번, 외국인 등이 법원의 확정 판결을 원인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틀렸어. 이 판결은 어디에 들어가요? 계약 외 원인. 외에 들어가죠. 외. 그때는 6개월 이내 취득신고죠. 언제부터 6개월이에요? 바로 취득일이에요. 그 계약 외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아시는 상소, 경매.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최근 시험에 나왔던 게 합병 나왔고 지금 시험에 안 나온 게 지금 나온 것처럼 확정, 판결.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죠. 확정, 판결. 또 안 나온 게 환매. 요건 시험에 안 나온 거 뒤에 두 개는 앞에 세 개는 시험에 나온 거. 주로 상속과 경매가 나오고 어쨌든 6개월이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신고해야 되죠. 근데 2번에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거짓말. 자, 3번. 외국 정부도 외국인에 들어가요. 군사계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계약 체결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니 외국 정부니까 국장이 허가를 내줘야 될 것 같아. 아니죠? 일단 그 전제가 되는 것은 허가 대상 땅 4군데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허가 대상 땅은 특별한 야생 군사 문화는 허가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응? 그래서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생자가요? 생태경관 보존지역. 요건요? 지금 나온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그죠? 문화재 보호구역 등. 4군데 땅에 들어가면 사전에 허가를 얻고서 계약을 체결하십시오. 이런 거죠? 그래서 허가 대상인 거 맞습니다. 근데 누가 허가를 내줘요? 국장이 아니고 신고관청.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습니다. 4번 신고관청은 신고 및 허가 내용을 매월 1회 시도의사한테 제출한다. 신고관청이 시도의사한테 관련자를 제출하는 건 맞아요. 근데 매달 제출합니까? 외국인 특례는 3달에 한 번씩 제출해요. 분기별로. 근데 3달에 한 번씩이라고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옵니까? 분기가 종료한 때부터 1개월 이내 이렇게 나오죠. 그럼 매월 1회 하고 다른 말입니다. 틀렸어요. 4번. 어떻게 고쳐야 맞아요? 분기가 종료한 날부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란 말이 와야 됩니다. 분기가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매월 1회가 틀렸어요. 어렵습니다. 4번. 5번.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처분 대상자지만 자진신고했을 때는 과태료를 감경 면제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아까 이거 지금 보면 60일 내야 될 건 안 했다. 그러면 300과죠. 6개월 내야 될 건 안 했습니다. 이건 100과죠. 100과. 근데 이것도 자수하면 어떻게 돼요? 깎아줄 수 있다. 면제시켜줄 수도 있다. 그거죠? 요게 외국인 특례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나온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도 과태료 매기는 거 아까 잔뜩 있었죠. 과태료. 그쵸? 아까 뭐 과태료가 5% 과태료도 있었고 거짓 신고했을 때 그 다음에 3,000과도 있었고 500과도 있고 막 그거 있었죠? 이때도 자진 신고했다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과태료를 감경 면제해준다 그렇게 나오죠? 깎아줄 수도 있고 없애줄 수도 있고 이런 뜻이죠. 여기도. 자,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는 여기도 이런 제도가 있고 여기도 이런 제도가 있다고요. 저 똑같은 제도가 여기도 나온다고. 여기는 아직 출제가 안 된 부분이에요. 저 제도가. 여기도 자진신고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다시 5번.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경, 면제해 줄 수 있다 이거잖아요. 이건 아직 출제 안 된 부분 중요 예상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출제된 것 중에 보면 예외적으로 감경, 면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인가요? 안 되는 경우 제출을 안 한 거예요. 대금 자료 안 냈거나 왜 자료를 제출 안 했다. 그랬을 때는 자수해도 깎아주지는 않는다. 여기 출제됐다는 거죠.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5번이 정답. 27번.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겠다고 국장한테 지정 신청할 때 수수료 냅니까? 수수료 안 내고. 자, 2번.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 가입되고 그 다음에 2군데 이상의 시도에서 각 몇 명 이상이 가입돼 있을 거. 30명입니다. 자, 요게요. 거래 정보망 그러면 정보망에서 나오는 숫자는 30명. 글자 3글자니까요. 협회 그러면 협회에서 나오는 숫자는 무조건 뭐요? 20명. 협회는 20명. 글자 2글자니까요. 이렇게. 정보망 요것은 30명 이상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구체적으로. 자, 보면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 개업공인중개사인 회원이 가입돼 있었고 2군데 이상의 시도에서 몇 명 이상 가입돼 있을까요? 30명 이상. 그랬을 때 요 30명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시도별로 30명 이상은 가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30명이요. 30명이라는 숫자가 여기밖에 안 나와요. 2개를 바꾸는 거라고요. 협회는 20명이 어디에 나오죠? 정, 창, 인, 등 300, 600, 100, 20 할 때 여기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발기인 숫자는 300명 이상, 창립총회에 참석할 회원 숫자는 600명 이상, 그 중에서 서울 출신은 100명 이상, 광역시 도 출신은요 20명 이상. 요거죠? 그 20명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2번은 30명으로 바꾸셔야 되겠고 3번 지정 신청하는 사람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거래정보 사업자 되겠다고 지정 신청할 때는 지정 신청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어야 되지요.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맞고요. 4번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운영규정을 정해서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겠다.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운영규정을 먼저 만들어서 승인을 받습니까? 받으려는 자가 아니고 뭐요? 받은 자는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만들어 승인 받죠? 받은 자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왜 그러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가 14조. 14조 업무에는 부동산 정보 제공이 있어요? 없어요? 14조 업무에는 부동산 정보 제공이 없죠. 그래서 법인 개공은 거래정보 사업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부동산 정보 제공은 협회 업무에 들어갑니다. 그죠? 협회 업무에 들어가요. 자, 28번요. 작성 방법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많이 맞추셨어요. 자, 1번.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경우는 개별 공시가 및 건물의 공시가격은 기재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왜 틀렸습니까? 임대차라고 한다면 공시지가나 건물의 공시가격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죠. 그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2번 환경조건 그러면 아실 텐데 환경조건은 세부 확인사항에 들어가죠. 그래서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정보들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4가지죠. 요새 실내 벽이 뭐요? 반해요.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이 봐야 돼. 그래서 2번 지문은 환경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러면 틀리다고 봐야 돼요. 뭐가 빠졌죠 지금? 요구하여 확인한 것을 기재합니다. 요구하여 이 말이 빠져서 틀리다 이거죠. 어려워요 2번. 3번 건전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서 적어줍니까? 실제 채무액입니까? 채권 최고액입니까? 채권 최고액. 그죠? 3번 중개대상물에 건전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실제 채무액. 요거 방금 전에 한 겁니다. 자 4번 도시계획시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부요. 그 밖에 도시관리 계획. 계획자 들어가는 것은요. 공법상 규제사항과 관련된 것들이죠. 계획은. 그럼 계획자 나오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개공이 직접 확인해서 적어준다. 이렇게 하는 거죠. 4번이 맞고 5번. 관리에 관한 사항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관리에 관한 사항 그러면 떠오르는 거 경비실하고 관리 주체 두 가지입니다. 자, 요것은 기본 쪽입니까? 요 세부 쪽입니까? 기본 확인 사항 쪽이죠. 그래서 요구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죠? 없죠? 네. 요구하여 이 말 나오면 안 돼요. 5번. 자,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빠지고 바로 어떻게 돼요? 확인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요구 못 해요. 관리에 관한 사항은 확인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바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구하여 빼면 맞아요. 자, 29번. 난이도는 중도 정도 되는 걸로 보이고 핵심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그거 물어보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보면 투기 과열 지구내 주택인데 실거래가가 10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3억 이상 과열 주택에 들어가는 거죠. 주택이고 투기 과열 지구내 들어가고 실거래가가 3억 이상이죠. 이렇게. 예,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이 두 가지가 늘죠. 그게 바로 조계사 입구죠. 입구 조계사 입구. 조자가 뭐요? 조달 계획. 자, 그 다음에 입자가 뭐요? 입주 계획. 이렇게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온 내용 중에 기억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신고사항에. 기억번이 그거죠. 조달 계획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포인트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금 계약서를 써준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중에요. 부인들이 절해오는 날에는 실제로 중이 조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요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이 뭐예요? 중개사의 인적사항과 등록사항이 신고사항으로 들어간다. 지금 계약서 써준 중개사가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밑에 내용 중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 미음번 있죠. 미음번. 박스에서 미음번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나온 거 있죠. 요거 여기 들어가는 거지. 중개사가 있을 때는 중개사 인적사항과 등록사항이 신고사항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중에서 여기까지는 필수적인 신고사항. 요 두 개는 있을 때만 신고사항이 되는 거. 이때는 3억 이상 과열 주택일 때 신고사항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게 일단 제일 중요하지만 두 번째 포인트는 요 중개사의 인적사항과 등록사항. 부가 뭐예요?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그 다음에 종류까지. 이는 뭐예요? 인적사항. 날은요? 날일,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요건요? 실거래가. 그 다음에 중개사의 인적사항과 등록사항. 요건요? 조건계약이 있을 때 조건계약. 그 다음에 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이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건 기억번 들어가고요. 기억번 요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요것 때문에. 니은번 권리 이전의 내용은 없잖아요. 여기. 디귿번 기한 요거잖아요. 기한. 조건만 생각하시면 안 돼. 조건하고 뭐가 있어요? 기한.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디귿번. 리을번은 조세 이런 거 없죠. 여기. 저 조자가 조달계획이요. 조세가 아닙니다. 조세 아닙니다. 조건기한입니다. 여기는 또 조세 아닙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미음번은 요거죠. 미음번. 미음번 요거고. 그 다음에 비읍번. 중도금 지급일은 여기.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이런 거. 마지막에 보수. 시업번. 보수도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들어가지 않죠.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답 2번. 30번. 전속 중개 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요것도 난이도가 중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번에 1번에 보면 전속 중개 계약서에다가 개공은 서명 및 날인입니까? 서명 또는 날인입니까? 또는 예, 맞고요.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국토부령이 정하는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등록관청은 6개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아, 전속 중개 계약서를 안 썼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유? 업무정지 사유. 전속 중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할 걸 보존 안 했습니다. 어떤 사유? 업무정지. 그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는데 정보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임등치 이렇게 구별하셔야 되고. 3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의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겠다. 정보 공개하는 방법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보망 또는 뭐요? 일간신문. 맞죠? 또는이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번.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사물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죠?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인적성 공개 금지니까 맞죠? 안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X. 5번. 중개 의뢰인이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그 거래했을 때 위약금 물어줄 건 아니죠. 대신에 비용은 보전해 줘야 되겠다. 그죠? 근데 그 비용은 쓴 비용 100%가 아니고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다. 보수 범위 내 그러면 100% 범위 내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 그래야지 맞겠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11번에서요.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1번에서 1번에 보면 거짓 신고한 사람을 갖다가 신고 고발했다. 이게 뭐냐면 신고했다. 허위 신고다 그러면 이 사람과 관련해서 포상금 걸려 있죠. 2편의 포상금은 거허목 이렇게 거허목 큰 나무요. 거허목 목적대로 안 쓰는 거 허가 안 받은 거 이런 거요. 요 세 가지가 그런데 거짓 신고했다 그러면 요게 제재가 5% 과태료입니다. 허위 신고. 근데 이제 포상금은 언제 주냐면 입증 자료를 냈어야 되고 그래서 1번이 맞는 겁니다. 입증 자료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태료가 뭐예요? 부과됐어야 됩니다. 이때는 포상금을 많이 주죠. 부가 과태료에 얼마를 줍니까? 20%를 띄워줍니다. 다음 주에 이거 또 나옵니다. 이거. 부가 과태료 20%를 갖다가 부과한다. 다만 이제 상한선이 있죠. 1,000만 원이 상한선이다. 못 넘는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1,000만 원이 핵심이 아니고 요 20% 요거하고 입증자료 낸다는 거 있죠. 두 개가 핵심. 1번이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갖다 받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 이하의 벌금인데 이때 형사처벌이니까 포상금 언제 주느냐. 공소 제기가 되거나 또는 뭐요. 기소유예 결정이 있으면 포상금 줘요. 근데 기소유예 받았을 때 결격자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포상금은 나온다고. 근데 얼마 줘요? 50만 원. 이렇게 되니까 2번 지문에 보면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공소 제기 또는 뭐요? 기소유예 결정이 있을 때 하나에 지급한다. 맞고요. 세 번째 목적대로 이용 안 하면 이때는 10% 이행강제금이에요. 이때는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근데 언제 주느냐? 이행명령이 있으면 벌써 주죠. 땡겨서 줍니다. 이때. 그 다음에 50만 원밖에 안 돼요. 핵심은 뭐냐면 이행명령이죠. 이행명령이 있을 때 포상금 준다. 3번에 보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를 갖다가 허가관청에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허가관청이 무엇을 했을 때 받을 수 있죠? 이행명령을 내리면 그때 받을 수 있다. 이행 강제금이 부과됐을 때가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 정말. 4번은 3번은 맞는 거야. 맞는 건데 틀리게 나올 때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면 지급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행명령이라고 해요. 분명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또 나와요. 4번. 자, 신청서가 접수된 때부터 언제까지 줘라? 2개월이죠. 2편의 포상금은 2개월 이내 지급이죠. 2개월. 5번은 뭐냐면 만약에 위반행위 관련자가 그렇게 신고했다, 고발했다 그랬을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32번 갑니다. 틀린 것은 했고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5번 갑니다. 5번. 32번을 5번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해서는 고용인도 개업 공인중개사와 연대해서 배상 책임을 진다. 연대해서 책임지는 거 맞잖아요? 5번? 왜 아니죠? 개공이 사고 친 거 이거. 밑에 있는 고용인이 사고를 했을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연대 책임지는 게 맞아요. 밑에 고용인이 사고 치면. 근데 반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5번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등록 신청 자격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얘기합니다. 개공 아니면 법인 개공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이 1번처럼 돼 있어요. 개공 또는 법인 개공이라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개공은 사실은 공인 개공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어쨌거나 확실한 건 이겁니다. 부칙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 신청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 신청할 수가 없는 거 확실한 거예요. 공인중개사는요.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누가 신청할 수 있다? 개공이나 법인 개공 이렇게. 2번 매수신청 대리인이 사건 카드, 확인 설명서, 그 다음에 보수 영수증에다가 등록된 인장을 꾹꾹 눌러라. 맞죠? 3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 자격증 사본을 구비 서류로 제출해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려면 아까 공인 개공이나 법인 개공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요. 일반적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는 자격증 사본은 구비 서류가 아니죠. 왜 그래요? 등록관청이 시도지사한테 확인하니까 같은 행정부예요. 근데 여기 지금 매수신청 대리인과 관련해서는 지방법원장한테 등록하는 거예요. 사법부 쪽에 사법부. 그래서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이때는 스스로 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개별 매각의 경우 물건 번호마다 제출해야 되겠다. 개별 매각은 뭐예요? 물건 번호마다. 원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는 사건마다 내는 거예요. 그 원칙을 갖다 잊으시면 안 돼. 원래는 사건마다 제출하는데 다만 어떤 경우만 개별 매각의 경우만 물건 번호마다 이렇게 되는 거죠. 5번 매수신청 대리인은 사무소의 명칭이나 간판에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을 표시해야 된다? 표시할 수 없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응? 매수신청 대리인의 사무실에다가 막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같은 거 표시할 수 있으면 잔뜩 써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법원하고 무슨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쓸 수가 없어.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 행정처장이 특별히 쓸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다. 그거 예외 빼고는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5번은 막 쓸 수 있는 것처럼 막 적극적으로 써놨죠? 오히려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34번요. 매수신청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는 거. 자,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암기할 때는 우포, 늪에 차돌이가 보입니다. 이렇게 해봤어요. 우선 매수 신고 두 가에. 그 다음에 포는 뭐예요? 포기. 그 다음에 차는요? 차소리 매수 신고. 돌자는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거. 보증금. 요 포는 보증의 제공. 보증 갖다 내는 거. 2번 입찰표 작성 제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게 몇 번인가요? 4번이죠. 자, 35번요. 35번과 36번이 중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문제들은 다 난이도가 하에 가깝습니다. 35번 보면 박스 안에 기억 첫 번째 거 옆에는 서울특별시에 주둔사무소를 두어야 된다. 주둔사무소는 어디에 두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죠? 아무데나 둔다. 이렇게 하셔야 돼. 있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두 번째, 협회에 관해서 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뭐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한다? 조합이 아니고 사단법인. 협회가 사단법인이니까. 세 번째,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에다가 지부를 둘 수 있다. 광역시, 특별시, 도 이런 데 두는 게 뭐예요? 지부죠. 둔다 그러면 안 됩니다. 둘 수도 있다. 자, 네 번째, 부동산 정보 제공은 나와버렸네요. 협회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 그래서 협회가 한방이라는 정보망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아시죠? 그래서 부동산 정보 제공은 누구 업무에 들어가요? 협회 업무.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는 않고. 그거 중요합니다. 출제 유력한 거.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협회는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5일 내에 국장에게 보고해야 되겠다. 총회에서 이렇게 의결했다. 그러면 누구한테 보고? 국장한테 보고인데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죠? 그래서 이제 옳은 거 보라고 그랬으니까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맞는 거. 자, 36번. 업무 범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공인 개공이나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중개업을 하면서
공인중개사법과 딴 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다른 업무를 경험할 수가 있다. 그렇죠? 공인계공이나 부칙계공은 중개사법이나 딴 법에서 못해. 그거 빼고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법인은 어떻습니까? 법인계공은 14조에 나와 있는 거 7가지를 할 수 있다. 원칙이죠. 나머지는 못한다. 이렇게. 완전히 입장이 틀립니다. 두 번째, 모든 계공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의 제보 업무를 경험할 수가 있다. 그죠? 업무 7가지 있잖아요. 우리 7가지 암기했었죠? 예, 뭐 14조개사 중위 관상을 보니까 큰 도시를 경영할 뿐인데 경공매 컨설팅하고 있다. 그래서 7가지 업무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6번째 업무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업무가 있잖아요. 7번째 업무가 뭐예요? 경공매 컨설팅. 그죠? 이 경공매 컨설팅은 누가 할 수 있죠, 이거? 법인 개공할 수 있고 당연히 또요.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할 수 있고요. 근데 누구는 못해요? 부칙 개공 못하죠. 요 7번째 요 업무의 특징. 요거 하나만 그래요. 나머지 위에 6가지 업무는 어때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위에 건? 여기는 당연히 법인 개공도 할 수 있고 공인 개공은요. 할 수 있다고 해석하죠. 그죠? 부칙 개공은요. 그 부칙 개공마저도 할 수 있으니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위에 것은. 위에 나와 있는 게 경영정보 제공 뭐 이런 거, 분양대행, 뭐 관리대행, 부동산 컨설팅. 그렇죠. 그런 것들은 누가 할 수 있다고?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다. 여기는 모든 개공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14조 업무가 크게 2가지 이렇게 나뉘어요. 위아래로. 그래서 2번은 모든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케이 맞습니다. 3번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경매 부동산에 대한 입찰 대리,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매수신청 대리, 요 중에서 경공매 컨설팅 중에서 경매 입찰 대리 하려면 등록을 한 번 더 해야 되죠. 경매 대리만큼은 어디에 등록하는 거예요? 경매 대리는 하려면 법원에 등록해야 된다. 그 법원이 구체적으로는 지방법원장이다. 이 뜻이에요. 거기는 지금 왜 틀린 거예요? 등록관청. 그렇게 바꿔서 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4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의 분양대행업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랬어요. 20호 미만 단독주택 분양대행. 이건 규모는 안 따집니다. 주택이죠. 주택. 다음 주에도 또 나오지만 이렇게 대행이라는 게 오면 사실 2가지가 있죠. 14조 업무에. 하나가 뭐냐면 관리대행도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분양대행도 있죠. 근데 이거든 대행 나오면 앞에는 뭐가 와요? 상주대행 오는 거예요. 상주대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주대행이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 규모나 면적 따지지 않습니다. 대행 나오면 뭐예요? 상주대행 이렇게. 상주대행. 그러니까 20호 미만이든 어쨌든 주택 아닙니까? 분양대행 할 수 있다. 5번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빼고는 다른 법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뭐예요? 특수법인.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특수법인을 빼고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 대상물의 범위가 어때요? 같다. 토건, 입광공 모두 중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7번 많이 맞추셨고요. 5번 틀렸죠. 5번 읽어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받았을 때는 잘못 해석해서 많이 받은 거죠. 그럴 때는 처벌됩니까? 잘못 해석해도 처벌 대상이 되더라. 그래서 다 대부분 맞추셨습니다. 38번은요. 1번 지문 때문에 보는 겁니다. 아직까지 출제 안 된 게 1번처럼 임대차 계약을 알선할 때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조정해 줬어요. 권리금을 알선했다고 그때 권리금을 알선하고 받은 권리금의 10%를 보수로 챙겼어요. 그래도 초과 보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권리금을 갖다가 알선하는 것이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쟁이 아닌 건데 아직 출제가 안 된 부분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권리금 계약을 알선했다. 요거 그러면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고 권리금 계약을 알선하고 받은 권리금의 10%를 챙겼다. 그래도 초과 보수가 되지는 않는다. 금쟁이는 아니다. 요거 꼭 대비하시고 자 39번 갑니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39번에요. 1번 지문 보시면 1번 지문이 틀렸어요. 1번 오해를 많이 하세요. 변호사의 업무인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므로 벌써 틀렸어요. 만약에 법률사무에 중개행위에 들어가면 변호사들은 중개사 자격증 따지 않고도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서 바로 그냥 중개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봐요? 변호사의 업무인 법률사무 취급에는 중개행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 않기 때문에 변호사일지라도 중개사 법령에 따른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만 중개사무실을 오픈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도 틀린 겁니다. 변호사한테는 등록 기준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어? 뒤에를 오해를 많이 하세요. 변호사한테는 등록 기준 적용된다. 안 된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말 안 하는 사람 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오해 많이 한다고. 다시 한번. 법률사무에는, 변호사의 업무인 법률사무에는 중개행위가 들어가지 않고, 이 변호사한테는 등록 기준은 적용되어서 변호사일지라도 중개 자격증을 따로 따야 되고 실무교육도 받고 그래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갑니다. 이제 40번.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그쵸? 기본이냐 세부냐 이거 합니다. 매년 나올 거니까 이게 매년 나오는 거예요. 기본 확인사항에 들어가는 거, 기본에 들어가는 게 있고 세부 쪽이 있죠. 특징, 여기는 요구할 수가 있고 여기는 요구 못하더라. 여기 들어가는 거 기자부터 해서 기표와 권공의 입관비는 예 줘버려라.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기본. 세부 확인사항에 들어가는 거, 그죠? 세부 확인사항에 들어가는 요구할 수 있다. 요새 실내 벽이 환해요. 요것이 세부. 그러니까 1번에 나온 대중교통은 어디에 들어가게 해요? 대중교통 그러면 여기 입지조건. 입지조건에서 도, 대, 자, 교, 판. 대중교통이잖아, 대중교통. 그럼 어디입니까? 세부가 아니고 기본입니다. 두 번째, 자동 경보용 감지기는 어디 들어가요?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소방 안에 뭐가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들어갑니다. 이 안에가, 소방 안에가, 이거 소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이렇게. 경보형 감지기. 이것은 세부네요. 보니까 2번은. 3번 중개보수 실비는 기본입니까? 세부입니까? 그럴까봐 지금 물어본 거예요. 다시 한번.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액은 기본이에요? 세부예요? 기본도 아니고 세부도 아니고 제3의 영역이에요. 여기가 뭐예요? 중개, 보수 등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거 복비 나오는 거 복비. 얘를 기본이다 X, 세부다 X 따로 있다고.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3의 영역이 있다. 4번은 뭐예요? 건물의 공시가격은 어디에 적는 거게요? 공시가격. 기본인데 요중에서 어디? 이건 조세고. 예정금액 등. 여기가 세 가지잖아요. 예정금액, 공시지가, 공시가격. 여기 세 가지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뭐예요? 기본이지. 여기 적어주는 요 조는 뭐예요? 여기 적어주는 조는? 조세잖아, 조세. 조세 세 가지인데.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여기 얘는 이것도 세 가지인데. 예정금액, 공시지가, 공시가격. 이렇게 된 게. 둘 다 공통점이 요 세부로 넘어가기 전에, 중개 완성되기 전에 예정금액과 중개 완성되기 전에 조세를 적어주는 거죠. 전이라고 그랬죠,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전. 우리 넘어가기 전. 마지막 취득세요. 여기 들어가는 거죠? 조세. 취득세 조세에 들어가죠? 기본이죠? 그래서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2번밖에 없죠? 하여간 기본과 세부 잘 구별해서 암기해 두세요. 자, 오늘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는 한두 문제 정도는 좀 어렵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두 문제 그 정도 난이도인 것 같아요. 다 봐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네. 다음 주에도 꼭 중개사법 한번 훑어보고 시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